북한 사람들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맹장 수술을 네, 했습니다. 네. 마취 없이 그냥 국부 마취한다는 거예요. 중국산 그 손전등이 있어요. 간호사에게 비추기 하고 수술을 했고 다음날 새벽에 저는 집에 걸어서 갔는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아파트 막 짓고 사람들이 약간 환상을 가졌죠. 근데 하는 꼴을 보니까 김정일보다 더 못하잖아요. 지금 2020년부터 3대 약품 나온 거 보셨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21세기에 요즘 최근 행보들이 굉장히 좀 이상해 보여요. 특히 김주애에 대한 호칭이 왔다 갔다 변하는데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그런 국변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지식인사이드에서는 뉴스로 본 북한이 아닌 실제 내 눈으로 본 진짜 북한의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김정은을 7번이나 만난 북한의 외교관 출신 이일규 의원님 모셨고요. 그리고 북한을 2번이나 탈출하셨어요. 나왔다가 들어가서 또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나오신 김강우 작가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혹시 초면이세요? 네, 영상으로만 뵙다가 네. 오늘 처음 뵙습니다. 뭐 서로에 대한 그래도 정보들이 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일규 위원님께서 처음 탈북해서 한국에 오셨을 때 뉴스로 처음 접했었고요. 위원님 인스타그램도 저는 팔로우하고 이제 많이 염탐해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인스타 활동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팬심도 약간 네, 있으신 맞습니다. 거고. 근데 그러면 뉴스로 접하셨다는 거는 이제 시기로 보면 먼저 나오신 거죠? 네, 나오신 맞습니다. 거죠? 저는 2016년도에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23 년. 이제 3년이 되신 거네요. 맞아요. 김정은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는 질문을 늘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괜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김정은을 만났다, 뭐 김정은 표창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청 뭐 내가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랑 뭐 친분이 있거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김정은이랑 차 같이 마시는 사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허심탄회한 밀담을 나누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이제 북한에 제일 높이 올라갔던 직급이 외무성 부국장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외무성 부국장이면 김정은이하고 서로 마주설 수 있는 그런 레벨 자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김정은을 만나본 거는 2018년 11월 달에 쿠바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했고 우연치 않게 쿠바 대통령이 쿠바 방문식이 내가 현장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 역할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김정은이 뭔가 이제 궁금해하거나 물어볼 때 이제 그걸 제각제각 옆에서 알려주는 역할. 이런 식의 대답을 하다 보니까 뭐 7번 제가 기억이 7번이지 혹시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더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까발키냐. 한국에 와서 말하면 괜찮은데 이제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저기 북한에 지금 아직도 있는 우리 외교관 동료들 유튜브 그 친구들 다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봤다가 야 제가 사기친다 거짓말한다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제가 좀 불편해요. 좀 너무 그 허세 친구들, 아니냐? 그렇죠. 그 친구들을 봐도 팩트만 알라고 제가 이제 정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근데 북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 내부에서라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파견자들, 외교관들이 사실은 유튜브 보진 못하게 돼 있지만 이 친구들이 집에 앉아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작가님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책을 쓰셨어요? 네. 네, 책 제목이 나의 지옥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저희 탈북 동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아버지의 사망과 그리고 2번의 탈북을 경험했는데 어머니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북한에 건너가서 사투를 벌이던 그런 긴박한 과정을 제일 많이 담았었고 현재 지금 저희 상태까지 딱 끝맺음을 했습니다. 탈북을 2번 하신 거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제가 2016년 5월 26일 날 탈북을 했는데요. 이제 저는 어머니에게 이제 3년만 기다려 달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나올 때. 그리고 어머니에게만 탈북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 대여섯 명에게도 저는 이제 남조선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막상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맞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가 계속 밟히는 겁니다. 네, 제가 공부를 하려면 대학도 나오고 취직을 하려면 5,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앓지는 않으실지 뭐 살아계실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온 뒤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짬짬이 프로코드 수소문해서 구하고 그렇게 진짜 운 좋게 2019년 4월 말쯤에 모든 준비가 끝나서 북한에 돌아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강을 건너는 어머니를 중국에서 마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중을 간 건데 브로커가 약속을 못 지켜준 거죠. 2번이나. 어머니를 강을 못 넘겨준 겁니다. 이제 탈북이 2번 실패를 하니까 어머니가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가지고 다음에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탈북을 망설이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저에게 남은 방법은 건너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모셔와야겠다. 다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에요? 들어가다가 뭐 군인 만나고 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군인을 만날 계획은 없었는데 실제 들어가다가 경비병에게 발각이 되었었고요. 군인을 제압한 뒤에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면 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경이 저는 북한에 들어가서 3일 있다 나올 생각이었는데 국경이 갑자기 10일 넘게 뭐 특별경비인가 뭔가 봉쇄가 되어버려서 후발을 작가님 간 거죠. 때문에? 네. 그래서 북한에서 갑자기 10일이라는 시간이 생겨버려서 숨어 다니기 시작한 거죠. 네. 다행히 그래도 이제 특정이 되진 않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중국 쪽에서 누군가가 건너왔는데 이게 뭐 남조선 간첩인지 아니면 중국에 몰래 건너가서 일을 하다 오는 북한 사람인지 이게 불분명한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휴대전화를 가지고 맞습니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을 들고 가셨대요. 그 북한에 재입국하기 전에 직업이 KT에서 핸드폰 판매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탈북해서 이제 성공을 했을 때를 기획하면 중국에서 한국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어머니가 저랑 연락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폰이랑 LG폰도 챙겼고요. 네. 아이폰만 들고 간 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아, 휴대전화 여러 대를 들고 북으로 간 청년. 어머니가 쓰시기에는 삼성폰이 더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들고 가서 거기서 뭐 터져요? 생각보다 로밍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KT 또 이거 돈 안 받고 광고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 해산시가 워낙 국경도시다 보니까 예. 제가 길거리 걸으면서도 폰을 꺼내보았는데 신호가 짱짱하게 썼습니다. 인터넷도 되는 거예요? 제가 로밍을 하고 왔으니까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제 폰과 같은 생김새를 가진 북한 폰이 없다 보니까 조금 눈치가 보이는 건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지금은 핸드폰을 대다수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길에서 핸드폰 꺼내는 게 생각보다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양만 좀 튄다 뿐이지 뭔가 이제 길에서 전화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자연스럽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진짜 정말 짜치는 질문인데 충전기도 가져가셨어요? 아니요. 이것도 또 제가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네. 그 북한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국가에서 인프라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희산시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많이 사용합니다. 12V나 4V 이런 직류 배터리를 통해서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USB 타입이었던 C핀이나 8핀 이런 충전소만 챙겨간 겁니다. 아. 네, 보조 배터리를 막 챙겨가거나 그 정도의 기획적이진 않았고요. 아, 이거 진짜 처음 알게 된 이야기다. 어쨌든 MZ세대 아니십니까? 네. 북한에서도 MZ세대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북한의 MZ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일단은 군대를 어느 지역에 나가느냐가 1차 관심사였고요. 그곳에 갔을 때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게 왜 관심사예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만나서 기념 촬영을 하게 되면 뭐 승진에 있어서나 이런 게 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로또에 맞는 운 좋은 그런 느낌이라. 네. 군대를 어디로 가냐, 거기서 김정은을 만나냐가 앞날을 좌우하는 네, 경험이 되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 연평도 그 맞은편인 초도 같은 서해바다에 있는 그런 섬 같은 곳에도 친구들이 군대 나갈 때는 중국 돈으로 1,000위안 정도 주면 그쪽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뭐 김정은을 뭐 실제로 만났든 아니면 뭐 그냥 간접적으로 접했든 야 진짜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은 좀 기이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정은과 이제 이틀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고 말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 행사가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네. 그 짧은 이틀 동안에 진짜 김정은이 잔인함을 봤어요. 제가 본 김정은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간적인 면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그 사람이 수령으로 불리울 때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통역을 자천을 시켰는데 자천시킨 이유가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본인이 얘기하는데 동시 통역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가 집중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통역은 한 절반쯤 듣고는 나가야 동시 통역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말 다 끝난 다음에 하지 않고 도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말이 자꾸 끊겼다고 그 건방진 놈이라고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욕설을 퍼부었는데 본인이 직접 앞에서 욕은 안 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전화를 욕을 했는데 그 욕이 끝나자 바로 조직부에서 와서 차 태워서 데려갔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초눈으로 살았어요. 그런 식의 잔인함 정말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게 본인이 권위를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안 여기는 그런 잔인함을 가진 독재자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이 정말 저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북한은 엘리트든 일반 주민이든 다 김씨 일가의 노예입니다. 2,500만이. 그야말로 극단한 내로남불의 사회가 북한이에요. 김정은이 내가 시키는 짓은 하되 내가 하는 짓은 따라하지 마라. 본인은 약간 뭐 가죽 재킷 입고 마이바흐 타고 다니면서도 주민들한테 또는 엘리트들한테는 혁명, 충성 이런 걸 강요하잖아요. 진짜 오기 막혀요 한마디로.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뭐 휴전선 인근에 뭐 좀 군사력을 강화한다든지 군사 분계선에 뭐 지뢰를 설치를 한다든지 남북의 어떤 연결선 같은 거를 이렇게 끊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게 약간 남측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 북측에서 나가려는 사람들을 좀 막으려는 조치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김정은이 2023년 12월 달에 이제 당주한이 그때 8기 9차 전원회의인가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놨잖아요. 내놓으면서 이제 한반도 영구 분단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024년 1월 달에 최고민회 제14기 10차 회의에서 영토 조항 반영된 신헌법을 내놔라 이런 지시도 내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북한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남북 국경지대를 국경지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예. 분계선을. 그 남북 국경지역을 요새할 때 대한 내부 지시가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말하면 이제 그 한국이나 한미동맹이 북한에 주는 위협이 사실 커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체제를 수호함에 있어서 제일 크게 위협으로 느끼는 게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군사적 위협이죠. 두 번째는 중국에 의한 무력 점령. 이걸 또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 국경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동맹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요새화다. 근데 그 요새화가 된다고 해서 한미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완전한 요새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기 있으게 아니고 진짜 한반도를 둘로 갈라놓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북한 내부에서는 통일을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원래 북한 내부에서 통일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정치 선전용이 많았어요.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또는 이제 군사적 침공을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완충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고 통일에 대해서 얘기했지 김정일도 김정은도 한 번도 통일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적이 없어요. 내부적으로도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게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네. 이런 식의 뭐 일종의 요새화 같은 작업을 하면 북한이 내부적으로도 선전을 하잖아요. 뭐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걸 보는 주민들의 기분은 어때요? 근데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머리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주민들은 세뇌를 너무 오랫동안 당해와서 스스로 생각하는 법 자체를 다 잃어버렸고요. 국가에서 주입하는 정도를 거지것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뭐 저 같은 불순본자들은 좀 반대로 생각하고 네. 그냥 그것을 벗어나려고 생각하거나 네. 거기까지였습니다. 김정은의 리더십은 여전히 공고한가요? 그 사람이 하는 그걸 리더십으로 보긴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굳이 리더십에 대해서 묻는다면 공포 분위기가 사회에 아예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이게 이제 북한이 내부가 이제 불안정했던 시기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회 이제 경제, 복지, 정치 시스템이 많이 흔들어졌거든요. 그때 탈북민들도 이제 대량 발생을 했고 아사자들도 발생을 했고 하면서 이제 사회가 이제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포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강화되면서 세뇌 교육보다는 이제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양시 몰라도 지방 같은 경우는 체제에 대해서 막 노골적으로 욕을 하고 그랬답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보면서 조금 희망을 가졌었어요. 처음에 올라앉아서 이제 많이 개혁도 하려고 시도도 사회 복지 부분이라든가 아파트 막 짓고 정상 국가로서 기능하겠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환상을 가졌죠. 뭔가 외국에서도 공부했다니까 뭔가 아는 것도 많고 젊은 지도자다 보니까 꽉 막히지 않았겠지. 뭔가 이제 투였겠지 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김정일보다 더 못하잖아요. 지금 2020년부터 3대 학범 나온 거 보셨잖아요. 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21세기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게 지금 점점 허물어지고 있죠.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3대 악법이라는 게 반동사사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게 뭐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뭐 한국 문화 접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실제로 뭐 처형도 하고 이렇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김씨 일가는 세습을 하면서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게 현실적으로 목숨에 대한 공포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딱 맞죠. 목숨에 대한 공포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감 시스템이 굉장히 그 째였어요. 그리고 이제 처형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잘못해서 나만 죽으면 그것도 별 문제입니다. 근데 연좌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내가 제일 가깝게 생각하는 부모라든가 자식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같이 몰락하는 모습을 이제 볼 때 그 공포가 극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히 체제를 반대해서 도전할 그런 생각이 안 나죠. 약간 조금 국제 정세와 좀 맞물려서 보자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작금의 상황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납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이란 전쟁을 미국이 거의 선언함과 동시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라면 나도 언젠가 저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현재의 이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절대 핵을 놓지 않고 가려고 할 것 같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이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게 현실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하고 이란보다 훨씬 더 방공망이 취약합니다. 북한이 방공망에서 제일 그 첨단이 S-300이거든요. 러시아. 네. 이거 가지고는 현재 드론 스텔스기들을 탐지조사도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현동과 재장현동과 이제 한국이 무인기가 당중앙위원회 본부 총사까지 돌고 왔지만 탐색을 못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취약하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어떤 통제하지 못한 용공을 통해서 순간에 타격할 수 있는 킬러 비행기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공포죠.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 보복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겠죠. 얼마 전에 김정은이 군부대 현지 지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복 시스템 강화해야 된다. 이게 딱 이란 공격 이후에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좀 더 호세를 많이 부리더라고요. 아, 그럼 보복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될까?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이란의 경우에는 하메네이를 처형을 해도 그 남아있는 이란 혁명수비대라든지 이러한 조직들이 결사항전을 하면서 미국과 맞서는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최고 존엄이 무너진 상황에서 나머지 그런 어떤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지도부가 그렇게 보복을 하고 결사항전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전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가정을 해봤어요. 이란 문제 터진 다음에 만약 트럼프가 하메네이 제거한 다음에 군사작전을 중단했더라면 지금 이란이 어떻겠냐. 저는 내부 시위로 해서 이란이 붕괴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군사작전 고집하면서 얼마나 국제사회에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은 하메네이가 제거됐지만은 계속 조항한단 말입니다. 그 조항이 기반이 뭘까요? 저는 신앙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란 주민들이 외세의 간섭에 대한 거부감, 그 거부감은 결국 신앙심이랑 연결됐잖아요.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에 최고 지도부가 제거됐을 때 실제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충성심이에요. 북한은 신앙심이 없습니다. 충성심인데 진실된 충성심이라고 저는 안 봐요.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제거가 됐을 때 이건 사상 누각이거든요. 그냥 와라랑 무너진다. 김정은이 그걸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보복 시스템이 있어야 이제 본인이 좀 더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겠죠. 이야기 듣다가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겨났는데 그래서 김정은이 그 보복 시스템의 일환으로 자신이 죽었을 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뭐 헌법에도 명시를 한다라고 자동적으로 공격하게 한다. 뭐 저도 그걸 봤던 것 같아요. 혹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예상하는지가 그 사람이 마음을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뭐 북한이 그런 보복 시스템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같이 생각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아하. 작동을 한다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게 된다면 내부로부터의 어떤 혁명 같은 걸로 하게 될지 아니면 결국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하게 될지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로 붕괴하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세요. 북한은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반체제 세력이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살아 숨쉬는 한, 심지어 김정은이 죽은 후에도 이제 그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북한이라는 사회가 체제에 대해서 좋은 민심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불안정 요소는 내부적으로 잠재하고 있고 혹시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든가 김정은이 자기 정권을 김주애라든가 어떤 후계자한테 넘겨준다든가 또는 좀 더 현실성이 있다면 뭐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대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심각한 자연재해가 이제 북한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그런 급변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급변 사태가 만약 도래했을 때 이제 중국인민해방군이 이제 북부 관구, 북한에서는 북부 군구라고 표현하는데 그 북부 군구 사명 자체가 북한 체제가 이제 붕괴되거나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한다든가 또는 한미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한 개 집단군이 상시 북중 국경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한을 접수해버리거든요. 접수하고 친중 괴뢰 정권을 수립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사실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만약에 뭐 김정은이 뭐 갑자기 뭐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김주애가 세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발이 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김주애는 지금 공식적인 후계자는 맞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죠. 그래도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탱크도 태우고 가죽 잠바 입히고 예? 미사일 쏘는데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김정은이 보여주는 것들을 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북한 사람들이 또 일단 여성 지도자가 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그걸 모를 리는 없는 이상 또 아들도 이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당연히 모르겠지만 저 세습은 이제 좀 몇십 년 뒤에 더 지켜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아들은 있어요? 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김정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요, 사실. 예. 심지어 이제 김주애라고 하지만 그것도 외부에서 김주애라고 하지 내부에서 김주애라는 것 자체에도 사람들이 컨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대한민국 왔을 때 또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김주애가 공개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 그 누구도 제가 후계자로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점점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게 그냥 평범하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행보 같진 않아요. 뭔가 이제 공식성을 많이 띠고 이제 특히 김주애에 대한 호칭이 왔다 갔다 변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존경하는 그 맞습니다. 자세님 그 존경하는이라는 건 사랑하는까지는 그래도 김정은이 자기 딸한테 붙일 수 있는 호칭이 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다. 그러나 이제 존경하는 아버지가 딸을 존경할 수 없어요. 결국은 인민이 얘를 향해서 존경을 표해라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최근 행보들이 굉장히 좀 이상해 보여요. 반드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라고 제가 확신성 있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행보를 통해서 김정은이 4대 세습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은 주민들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그 후계자가 누가 됐든 숨겨진 누가 있든 뭐든 간에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자꾸 자식을 대동해서 행보를 하는 건 세습을 하겠다라는 의지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갔던 때가 2000 몇 년이든가요? 18년 18년. 예. 처음에 갔을 때 2018년에 가서 이제 평양 시민들 앞에서 그 5월 1일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때 연설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정말 짧은 70년이라는 기간 우리가 분단돼 있었다. 예. 이를 70년의 분단 역사를 끊어버리고 다시 대화합으로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한테 이 말씀이 굉장히 심금을 울렸어요. 역시 저 한국 사람들도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 간부강연을 했는데 그 말이 김정은한테 굉장히 불쾌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성 괴랄들이 혹금 꾸고 있다. 우리 노동당의 역사는 70년이 아니라 700년, 7000년 갈 거다. 아하. 딱 그 70년을 종저준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무슨 뜻입니까? 노동당 역사가 700년, 7000년 간다는 건 계속 세습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감히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 최근에 탈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까지도 탈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북한의 내부 반응은 어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대영호 선배님이 탈북을 하셨어요. 예. 그때 제 심정은 첫 번째는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뭐 앞길을 탄탄대로인데 저 정도 사람이 왜 갔을까? 뭐가 부족해서 갔을까?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생각이 같이 들었냐면 저런 사람도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체제가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나에 대한 비난을 엄청 하겠죠. 배신자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나도 한번 가볼까? 저 가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이라는 사회는요. 일반 주민이든 엘리트든 다 김정은이 노예입니다. 오히려 일반 주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보다 엘리트층에 대한 감시 통제가 훨씬 더 심하고 엘리트가 조금 잘못했을 때 당하는 불이익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본보기가 돼야 하니까. 그렇죠.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이제 외교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제 외교 행랑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쿠바에서 근무를 하셨으면 뭐 시가나 뭐 이런 그 나라의 특선물 같은 것들을 그 좀 행랑으로 해가지고 돈도 벌고 방법이 없으니까. 대체로 이제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공간이 뭐냐면 외교 특권 특혜입니다. 이런 특권 특혜를 이용해서 불법 활동을 하는 외교관들이 꽤 있어요. 쿠바 말씀하신 대로 시가를 좀 갖다가 팔고 아랍권 같은 이슬람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술 마시는 게 금지됐잖아요. 근데 내부의 사람들이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외교 횡령에다가 이제 술을 넣어가지고 국경을 검사받지 않고 통과해서 현지 주민들한테 팔아서 이득을 취한다든가 이런 이제 외교관에 부여된 특전 특혜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돈벌이를 하죠.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런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좀 생활이 현지에서 하기 힘들 정도밖에 월급을 안 줘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이제 대사 월급이 한 800에서 1000불 정도 됩니다. 달러로. 네. 1000불이면 한 지금 시가로 하면 1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50만 원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공사 참사가 월급이 비슷한데 이제 공사 참사인 경우에는 이제 500불에서 800불 사이거든요. 근데 제가 500불 받았는데 500불 가지고 500불이면 한 70만 원이 좀 넘는데 그거 가지고 한 달 못 삽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또 자녀들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장사하는 거죠. 제가 막 일부러 막 갈라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엘리트로서의 어떤 그 코스를 밟으셨던 거고, 우리 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 그 한 달에 그 800불이 얼마야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달러로 이제 계산을 안 해봤었고요. 항상 중국 돈 위안화로 이제 생활비를 어머니가 가계부를 항상 쓰셨는데 어머니랑 제가 1년 동안 밥만 먹고 산다고 계산했을 때 1000위안 정도 썼거든요. 1000위안? 네, 그게 100불 조금 넘는 돈인데 1년에 쓰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신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딱 먹을 정도만 네. 있었네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여건도 아니다 보니까요. 네. 이 질문은 항상 뭐 어느 자리에서나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맨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장면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일단 처음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북한에서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차 있었는데요. 딱 나오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그 시점이네요. 네, 촛불 들고 거리 나와서 시위하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었죠.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최고 지도자를 뭔가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한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안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제일 한국 와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분리수거. 분리수거요? 이게 선진국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국만큼 분리수거 시스템을 잘 돼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진짜로. 네. 제가 집에서 분리수거 담당자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감이 묻어나는 이 담당자인데 네.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캔은 캔대로 막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일단은 재미가 있으시고. 이게 사회 발전에 얼마나 많이 이바지하는가를 하는 사람인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저희는 뭐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선진국도 많이 가봤는데 이제 그 심지어 프랑스나 스위스 이런 나라들도 한국만큼 이런 분리수거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병원 같은 거 갈 때도 좀 충격받으셨다, 이런 제가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보건 복지는 정말 선진국 들 중에서도 최상위 같아요. 그 MC님처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분들은 이게 다 정상으로 알고 이게 뭐 큰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밖에서 이런 시스템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와서 살아보면 모든 게 다 충격이에요. 병원은 사실 북한 사람들은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 충격받았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형님들이 조금 베거나 어떻게 되거나 기침 콜록하면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갔었고요. 생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이걸 이제 북한의 병원이 어떠냐고 하시면 이제 제가 2013년도에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오후 한 4시인가 5시쯤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해산시 제2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병원도 아니고 두 번째로 큰 병원인데 거기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 의사가 뭐 부모님 뭐 데려오거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대에 누웠더니 이렇게 하얀 LED 등이 아니고 싱그런 그 백열등이었어요. 그 밑에 누워서 마취를 이제 주사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국부 마취 한다는 거예요, 배에. 그리고 이제 제가 몸부림칠까봐 꽁꽁 묶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수술대 위에 누워서 이제 칼로 배를 째고 이제 그 등으로 제가 보이는 거죠, 제 배를 이제 째고 있는 걸. 근데 문제점이 이분이 눈이 잘 안 좋으셨어요, 시력이. 그래서 그 중국산 그 손전등이 있어요. 그거 가지러 나간다고 이제 나가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분 15분 있는 느낌으로 그 시간이 너무 긴 거고 처음으로 제가 두렵더라고요. 이러다 나 수술 잘못돼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그분이 오셔서 간호사에게 비추기 하고 이제 수술을 했고 다음날 새벽에 저는 집에 걸어서 갔는데요. 최악이죠. 어떻게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약이 없고 또 의사는 기술이 없고요. 병원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사실 뭐 상가에 막 병원들 막 2-3개씩 막 있잖아요. 병원 자체도 드문가요? 네, 일단 해산시 큰 병원은 3개인가 4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동네마다 허가받지 않은 약국들이 있어서 약을 다 팔고요.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하죠, 사람들은. 병원에 잘 안 다닙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듣는 북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눈으로 내 몸으로 겪은 이제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지식인사이드 다음에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